오늘 낭독할 책은 토드 로즈 지음 집단 착각입니다. 집단 착각. 지은이 토드 로즈,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과 개개인학 연구소를 맡아 이끌고 있다. 위스 생체모방공학 연구소에서 부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나 그 이후 대학 입학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해 지역대학에 입학했다. 야간 수업을 들으며 주경약투과 끝에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간발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마쳤다. 네, 이 책은 3부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책 두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1부 수능의 함정, 2부 사회적 딜레마, 3부 회복력 수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3부 회복력 수업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삶에서 부조화가 일어날 때 밥은 영화 좋은 친구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난장판을 벌이기엔 그럴 성격이 아니었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후로도 후유증이 남는 인지장애가 생겼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주 경찰로 근무하면서 밥은 스스로를 매우 도덕적이며 신앙심, 준법정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바비 코버트로 살면서 이런 자아상은 설 자리가 없었다. 바비 코버트는 후한무치한 도둑과 살인자들에게 사랑받는 돈만 주면 아무 물건이나 옮겨주는 운송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비 코버트라는 삐뚤어진 인물은 뭘 좀 아는 친구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들과 친해지려 하는 자였고 그러면서 그 가짜 친구들을 뉴저지주 경찰과 FBI에 밀고하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본래의 밥 델라니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밥의 정체성은 여러 방향으로 갈래갈래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소중하게 가까운 정체성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위장 잠입 수사가 끝나고 난 후 밥에게는 24시간 신변 보호가 제공되었지만 몇 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로는 자신을 알아서 지켜야 했다. 침대 머리밭에 총을 두고 잤으며 늘 총을 가지고 다녔다. 집 밖 외출은 새벽 2시에 몰래 했고 누군가 숨어들어와 공격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샤워 커튼을 열고 확인하기 일쑤였다.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하여 밥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영웅으로 여겼지만 밥 스스로는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소한 일에도 놀라 뒤집어졌다. 한 번은 아침에 배달 온 신문을 가지러 현관을 나서 앞마당으로 나가는데 하늘 위에 헬리콥터가 낮게 떠서 그의 집 위를 날아갔다. 깡패들이 그를 감시하기 위해 헬기를 띄웠다고 생각한 밥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닫고 처박혀 있었다. 사실 그 헬리콥터는 모기 발생을 막기 위해 살충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위장 잠입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는 확실히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에 버렸다. 그는 범죄자들처럼 욕설을 내뱉으며 분별 없이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녔다. 마치 그렇게 해야 사람들 틈에 낄 수 있다는 것 같았다. 폭력적인 충동에 휩싸인 그는 주기적으로 아파트 벽에 주먹질을 해서 구멍을 뚫었다. 그 흔적을 메꾸기 위해 K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액자와 포스터를 붙여야 했다. 밥은 상처 입었다. 칼 로저스라면 밥이 부조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듯하다. 인도주의적인 임상심리학자이며 심리치료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로저스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며 화합하고 있는 상태를 조화라 칭했다. 그러나 부조화란 누군가의 내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며 결국 부정직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밥은 바로 이런 부조화 상태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밥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생뚱맞지는 않다. 사실 오늘날 미국은 인격 부조화를 장려하고 있다. 정직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구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솔직한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국가나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낮다. 우리는 종종 진솔한 것을 어리석고 순진한 것으로 여긴다. 때로는 다른 이에게 더욱 솔직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곧잘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바에 대해 솔직하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마는 것이다. 인상관리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준 특별한 선물과도 같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좋건 싫든 우리의 삶은 수천 개의 사소한 거짓말, 가짜 행세, 위선으로 너덜너덜해져 있다. 이렇듯 가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탓에 우리는 그 부조화가 개인적 차원에서 또 집단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해악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부조화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과 같고, 이는 더 많은 거짓말과 파괴적인 규범, 나쁜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집단 착각이 싹트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풍성한 토양과도 같다.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난 집단 착각은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거짓을 잉태할 뿐 아니라 사회 진보의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몽땅 가려버리고 만다. 최악의 경우 집단 착각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마저 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집단적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조용한 절망 속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만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두뇌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의 개인적 생각과 행동 역시 사회적 토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닌 신념들을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묶어놓는 묵직한 닷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지적 작용의 영향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그러한 작용들은 우리의 의식 바깥에서 일어난다. 우리 두뇌의 무의식적 영역에 깊숙하고 후미진 어딘가에서 인지 부조화가 나는 불편한 감정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작동 방식을 인도한다. 실제로 인지 부조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압박한다. 그래야 내면에서 부대끼는 감정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느낌 혹은 소망과 충돌할 때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내적 전투가 벌어진다. 게다가 자신의 가치와 반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기준을 바꿔버린다. 그런 일 또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우리는 내면의 기준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치관을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슬쩍 옮겨놓음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자아상과 자기 이익 사이에 정신적 균형을 맞추려는 이 노력으로 인해 우리 행태마저도 달라진다는 데 있다. 우리가 평소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라 여기는 것을 조금씩 옮기고 왜곡하는 것은 부조화스러운 생각과 행동에 맞춰 합리성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작은 속임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곧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우리가 한 행동을 두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교묘하게 뒤바꿈으로써 스스로의 행태를 합리화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습관이 되고 또 규범물이 자리 잡고 나면 머저나 점점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토드 로즈 지음 집단 착각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인간 본능이 빚어낸 집단 사고의 오류와 광기에 대하여 집단 착각